여러분, 평생 진짜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으로 드디어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와, 생각만 해도 너무 설레고 기분 좋은 일이죠. 그렇죠. 계약금 내고 그 비싼 중도금도 다 내고 부푼 꿈을 안고 입주 날만 딱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설사가 파산해 버립니다. 세상에. 그러면 진짜 눈앞이 캄캄해지죠. 네, 공사장은 멈췄고요. 아파트는 그 앙상한 콘크리트 뼈대만 남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끔찍한 게 뭔지 아십니까? 더 끔찍한 거요? 돈을 날린 것보다 더한 게 있나요? 네, 은행에서는 여러분이 입주도 못한 그 텅 빈 유령 아파트의 대출 이자를 매달 꼬박꼬박 내라고 독촉장을 보낸다는 겁니다. 아, 집은 없는데 빚만 남은 거네요. 맞아요. 이자 못 내면 바로 신용불량자 되는 거고요. 막 진짜 악몽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지금 2026년 현재 중국에 살고 있는 수천만 명의 청년들한테 이건 악몽이 아닙니다. 그냥 매일 아침 눈 뜨면 마주해야 하는 끔찍한 현실이에요.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방대한 경제 지표랑 현지 보도 그리고 지정학 분석 자료들까지 싹 다 펼쳐놓고 오늘의 심층 탐구를 준비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경제 성장률 5%를 자랑하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잖아요, 중국이. 그렇죠. 공식적인 수치상으로는 여전히 건재해 보이죠. 네, 근데 그 발밑을 보니까 거대한 집안 침하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약간 비유를 하자면 겉보기엔 진짜 화려한 마철로인데 발을 딱 디디는 순간 늪처럼 건물을 집어삼키는 그 집안 액상화 현상 있잖아요. 아, 집안 액상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지진 났을 때 단단했던 땅이 순식간에 진흙탕처럼 변해버리는 딱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겁니다. 대체 왜 중국 전체에서 이런 집안 액상화가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막 팔경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폭탄의 실체를 파헤쳐 볼 겁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이 붕괴가 바다 건너 있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지갑, 그리고 월급 통장에 대체 어떤 충격을 미칠진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단편적인 뉴스 몇 개 훑어보는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 시스템의 부채, 그리고 무너져버린 사회적 계약, 또 벼랑 끝에 몰린 지정학적 도발까지 다뤄볼 건데요. 이 모든 게 어떻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파국을 향한 거대한 시스템적 공진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연결해 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그 집안 액상화의 진원지죠? 부채 이야기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제가 방금 오프닝에서 8경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8조 원도 아니고 8천조 원도 아니죠. 진짜 상상도 안 가는 숫자거든요. 한국 1년 전체 GDP가 대략 2,200조 원 정도 되잖아요. 대체 8경원이라는 빚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이게 참 자료에 나타난 수치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너무 참담합니다. 현재 중국의 정부, 그리고 기업, 가계가 짊어진 총 부채 규모가 약 400조 위안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8경원을 훌쩍 넘긴 거죠. 와, 8경원이라니. 네,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 전체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300%를 뚫고 올라갔어요. 쉽게 말해서 나라 전체가 1년 내내 뼈 빠지게 벌어들이는 돈보다 무려 3배나 많은 빚을 깔고 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국가가 막 경제 규모를 키우다 보면 어느 정도 빚을 지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 아닌가요? 솔직히 기축통화국인 미국도 지금 국가 부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빚 자체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네, 근데 중국의 이 부채가 유독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킬 만큼 치명적인 진짜 이유가 뭔가요? 그냥 숫자 단위가 너무 커서 위험하다. 이건 약간 표면적인 이유 같거든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어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아니 솔직히 말하면 무서운 지점이 바로 이 빚의 질과 구조에 있습니다. 이 막대한 부채의 정중앙에 아주 기형적인 괴물이 하나 자리 잡고 있거든요. 기형적인 괴물이요? 그게 뭡니까? 바로 LGFB라고 불리는 지방정부 자금조달 기구입니다. LGFV요? 이름만 딱 들었을 때는 무슨 되게 공식적이고 번듯한 정부 기관 같은데요? 이름만 번지르르하게 지어놓은 거죠. 실체를 들여다보면 지방정부가 몰래 빚을 끌어다 쓰기 위해서 만든 페이퍼 컴퍼니, 그러니까 유령 회사들입니다. 아, 유령 회사요. 정부가 유령 회사를 만들었다고요? 네, 이게 작동 원리가 참 기가 막힙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부에서 매년 엄명을 내리잖아요. 올해 경제성장률 5% 무조건 달성해, 이렇게요. 네, 위에서 까라면 까야 하는 구조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지방정부한테는 너희들 함부로 빚내지 마
하면서 공식적인 대출 창구를 콱 막아버렸습니다. 아니, 위에서는 무조건 성과 내라고 쪼아대면서 돈줄은 말려버리면 밑에 있는 관료들 입장에서는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리시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꼼수가 이 LGFB라는 거죠.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일단 이 유형회사에 쓱 넘겨줍니다. 그럼 유형회사는 그 땅을 담보로 잡고 은행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중앙정부 눈을 피해서 몰래 마이너스 통장을 파놓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지방정부 공식 장부에는 아예 잡히지도 않는 그림자 부채가 되는 거거든요. 와, 그럼 그 숨겨진 돈으로 차도 안 다니는 8차선 고속도로 막들고 아무도 안 사는 산속에 번듯한 유령도시 짓고 하면서 억지로 성장률 숫자를 펌핑했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만들어진 숨겨진 빚만 무려 1경 7,600조 원에 달한다고 추산됩니다. 세상에, 1경이 넘어요? 근데 이렇게 빚으로 쌓아 올린 폭탄 돌리기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터져버린 겁니까? 중국 경제를 그동안 떠받치고 있던 유일한 기둥, 바로 부동산이 와르르 무너졌기 때문이죠. 중국은 일반 가계 자산의 무려 70%가 부동산에 다 묶여있는 구조입니다. 아, 70%나요? 진짜 부동산에 올인한 거네요. 네, 과거에 LGFB가 은행에서 빌린 막대한 돈을 갚는 방식은 아주 심플했습니다. 땅값이 막 오르면 건설사들한테 그 땅을 비싸게 팔아넘겨서 빚도 갚고 지방정부 곡간도 채우는 식이었죠. 땅 장사로 돌려막기를 한 거군요. 맞아요. 실제로 지방정부 전체 수입의 40% 이상이 이 토지 매각 대금에서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더 이상 집을 안 사잖아요. 그렇죠. 집값이 폭락하니까요. 네, 집값이 떨어지니까 건설사들은 땅을 안 사고 땅이 안 팔리니까 LGFB는 당장 은행 대출 이자를 못 내게 된 겁니다. 아, 그럼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돌려받지 못하니까 연쇄 도산하기 시작하는 거죠. 2025년 딱 한 해 동안 중국 전역에서 중소형 은행이 몇 개나 파산했는지 아십니까? 무려 377개입니다. 와, 377개요? 1년 만에요? 네, 일주일마다 은행이 40개꼴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진짜 미쳤네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맡겨둔 우리 동네 은행이 아침에 가보니까 셔터를 닫아버린 거잖아요. 그 허난성에서 예금자 40만 명이 돈 한 푼도 못 찾은 대규모 뱅크런 사태, 그거 기억납니다. 왜 심지어 2025년 12월에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터졌죠. 중국 정부가 최대 주주라서 여긴 절대 안 망한다.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1위 부동산 기업 완커마저 채권 연장에 실패하면서 그대로 몰락해버렸습니다. 아, 완커까지요? 지방정부 꼼수 대출이 부동산 붕괴를 만나서 은행을 무너뜨리고 결국 평범한 서민들 예금까지 허공으로 날아가는 완벽한 파멸의 루프네요. 맞습니다. 아주 최악의 악순환 고리가 완성된 겁니다. 자, 그럼 서민들의 일상, 특히 소비 시장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전사실 경제 지표 중에 이 부분이 제일 소름 돋더라고요. 근데 소비 지표 보면 정말 심각하죠. 성장률은 5%라고 계속 우기고 있는데 정작 물가 상승률은 0%를 찍었잖아요. 시중에 돈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푸는데도 물가가 안 오르는 기형적인 디플레이션 늪에 빠진 거죠. 근데 돈이 안 도는 겁니다. 그 이케아 아시죠? 스위덴 가구 공용 이케아요. 올해 상하이나 광저우 같은 핵심 대도시 매장 7곳을 아예 영구적으로 문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딱 보고 와, 이거 중국 중산층 붕괴를 알리는 가장 확실한 사망 선고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아주 날카로운 분석이십니다. 이케아 대형 매장이 문을 닫았다는 건 단순히 거기서 가구가 좀 덜 팔린다,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사람들이 이사를 안 가고 결혼을 안 하고 삶의 새로운 단계를 시작할 경제적 여력 자체가 완전히 증발해버렸다는 뜻입니다. 이 디플레이션의 진짜 공포는 바로 소비 심리에 동결해 있어요. 아, 물가가 내일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네, 굳이 오늘 지갑을 열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소비를 멈추면 기업은 창고에 물건이 쌓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직원을 해고하게 되고요. 그럼 잘린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지갑을 더 꽉 닫아버리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베이징 한복판 정부 청사 앞에서는 연금조차 제대로 못 받는 노인들이 빈 그릇 들고 밥 달라고 시위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진 거죠. 와, 중국에서 그런 시위가 일어난다는 건 진짜 체제가 흔들린다는 건데요. 근데 노인분들도 문제지만 지금 청년들은 그야말로 벼랑 끝입니다. 네, 청년 실업 문제가 정말 최악이죠. 당국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16%대다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데 학계에서 추산하는 실질 실업률은 46.5%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길 가는 청년 2명 중 1명이 백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아파트 비유 들었잖아요. 지금 중국 전역에 돈만 꿀꺽 삼키고 뼈대만 흉물스럽게 남은 이른바 란웨이로 썩은 꼬리 건물이 수천만 채랍니다. 네, 도처에 유령 건물에 널려 있죠.
근데 요즘 청년들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란웨이와 즉 완성되지 못한 아이들이라고 부른다면서요. 와, 이거 진짜 뼈 때리는 농담 아닙니까? 네, 예전에는 청년들이 너무 치열한 경쟁에 지쳐서 그냥 바닥에 들어 누워버리겠다. 이런 뜻으로 탕핑이라는 말이 유행했었잖아요. 맞아요. 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할래. 이거였죠. 그런데 이제는 그 탕핑 단계를 넘어서서 아예 내 인생 자체가 완전히 망가진 채 방치되었다는 의미의 바이란, 즉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겁니다. 아, 스스로를 그 짓담한 유령 건물에 빗댄 거군요. 네, 우리 인생도 저 라누엘 로우처럼 뼈대만 남은 채 멈춰버렸다는 아주 비극적인 자주적 표현이죠. 저는 이 현상을 보면서 이건 단순한 불황이 아니다. 공산당이 국민들하고 맺었던 거대한 사회적 계약이 아주 산산조각 난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회적 계약이요? 네, 과거 덩샤오핑이 흥묘백묘론 내세우면서 우리가 너희들 돈 벌게 해줄 테니까 정치는 공산당에 맡기고 그냥 입 닫고 순응해라. 이랬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암묵적인 거래였죠. 근데 내 돈 다 털어넣었는데 아파트도 못 받고 빚만 갚아야 한다면 진짜 비유하자면 치킨 100마리 값을 선불로 다 냈는데 사장님이 밤에 야반도주해서 나는 치킨도 못 먹고 매달 카드 할부금만 갚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하,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아니 대체 왜 당국은 나라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걸까요? 아무리 그래도 일단 사람들은 살려놔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의문을 풀려면 시진핑 주석의 뇌구조, 즉 우선순위가 뭔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2020년쯤에 부동산 기업들 대출을 아주 목조르듯이 끊어버렸던 3대 레드라인 정책 기억하시죠? 네, 그때부터 부동산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마윈 회장 숙청하면서 알리바바 같은 빅테크 기업들 아주 박살냈던 규제들도 있었고요. 맞아요. 그때 전 세계가 경악했죠. 이게 과연 단순히 경제를 좀 더 건전하게 만들려는 목적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인데요? 경제가 너무 고도로 발달하고 민간 자본의 힘이 비대해지면 인민들이 더 이상 당의 통제에 고분고분하게 순응하지 않을 거다라는 철저한 정치적 공포가 작동한 겁니다. 아, 민간 힘을 가지는 걸 두려워했다는 거군요. 네, 공산당 입장에서는 경제가 좀 박살나고 청년들이 거리에 나앉더라도 민간 부문이 감히 당의 통제력을 벗어나서 덩치를 키우는 꼴은 죽어도 볼 수 없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비행기가 하늘 높이 잘 날아가고 있는데 기장에 갑자기 승객들이 너무 똑똑해지면 내 말 안 듣겠지 하면서 자기 손으로 비행기 엔진 전원을 다 꺼버렸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소름 돋는 통지욕의 결과죠. 정말 무섭네요. 자, 이렇게 중국 내부가 골마 터지고 엔진이 꺼져가고 있는데 이 거대한 비행기가 비틀거리는 걸 바깥 세상, 특히 미국이 그냥 팝콘 먹으면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아주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부터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이고 정치적인 형보들을 좀 다뤄볼 텐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명확히 해둘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방송에서 특정 국가의 정책이나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철저히 객관적인 데이터와 사실만을 다룰 겁니다. 맞습니다. 오직 주어진 자료와 팩트라는 영수증을 바탕으로 지금 양국의 경제적 타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아주 객관적으로 해부해드릴 뿐이라는 점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워싱턴의 반응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무너지고 있는 베이징을 향해서 미국이 그야말로 8경원짜리 폭탄 청구서를 날렸다고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2026년에 미국 정치권에서 아주 극단적이고 상징적인 카드를 하나 꺼내들었습니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막 밀어붙이던 강경한 관세 정책이 미국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었거든요. 아, 대법원에서 태클을 걸었군요. 네, 심지어 에이미 코니베르 같은 아주 보수적인 대법관들조차 위헌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자 백악관이 어떻게 했느냐? 1974년에 만들어진 무역법 122조라는 아주 낡은 법안을 우회로로 끄집어냈습니다. 아, 옛날 법을 끌어온 거네요. 그래서 151 시한부로 10% 추가 관세를 기어이 덮어 씌워버린 거죠. 근데 진짜 압권은 이 다음입니다. 뭔데요? 과거 1912년 청나라 시절에 중화민국이 발행했던 채권이 있거든요. 그 채권의 이자를 무려 114년치를 0원까지 끌어모아서 계산한 겁니다. 와, 114년치 이자요? 네, 그렇게 나온 금액이 무려 8경원입니다. 이 천문학적인 배상 청구서를 베이징에 들이민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1912년이면 중국 공산당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던 시절이잖아요. 청나라 시절 채권을 들고 와서 팔경원을 당장 내놓으라니 이건 뭐 돈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목줄을 끊어놓겠다는 고도의 심리전 아닙니까? 맞습니다. 완벽한 압박 전술이죠.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제 머리를 엄청 복잡하게 만드는 데이터가 딱 하나 있습니다. 미국한테 그렇게 관세 두들겨 맞고 중국 내부 내수 시장도 완전히 죽어버렸잖아요. 네, 내수는 처참하죠. 근데 정작 2025년 중국의 무역 흑자를 보면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수출이 막 날개 돋친 듯이 잘 팔린 건가요? 그 숫자의 이면을 아주 조심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의 함정이거든요. 불황형 흑자요? 네, 수출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흑자가 난 게 아니에요. 내수 시장이 붕괴하고 인민들이 지갑을 완전히 닫아버리니까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물량 자체가 극단적으로 쪼그라든 겁니다. 아, 수입을 안 하니까 장부상으로만 흑자가 난 것처럼 보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게다가 수출이 유지되는 방식도 아주 기형적이에요. 지금 중국 수출을 견인하는 건 더 이상 사람, 즉 노동자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면 뭐죠? 자료를 보시면 2024년 단 한 해 동안 중국이 무려 29만 대의 산업용 로봇을 현장에 도입했습니다. 29만 대요? 1년 만에요? 네. 이게 뭘 뜻하느냐? 사람 한 명 없이 공장부를 다 꺼놓은 채 기계만 돌아가는 이른바 다크 팩토리, 완벽한 무인 기계 제국이 된 겁니다. 아, 생산 단가를 극단적으로 낮추려고 노동자를 다 잘라버리고 로봇으로만 24시간 공장을 돌린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무인 공장에서 어마어마하게 찍어낸 물론들은 저가로 수출 실적을 올리지만 그 이면을 보면 처참해요. 인간 노동자를 고용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던 중소기업들은 단 5개월 만에 7만 2천 개나 연쇄 폐업을 했습니다. 와, 일자리는 로봇한테 다 뺏기고 남은 물량은 헐값을 해외로 밀어내면서 억지로 산소호흡기 달고 버티는 형국이네요. 네. 안으로는 골마 터지고 밖으로만 쏟아내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명색이 썩어도 준치라고 세계 2위 국가인데 중국이 가만히 뺨만 맞고 있겠습니까? 반격을 해야 정상이죠. 그렇죠. 미국이 저렇게 극단적으로 나오면 중국도 자기들 창구에 꽉꽉 쌓아둔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시장에 팍 던져서 미국 금리를 폭등시켜 버리던가 아니면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희토류 수출을 완전히 틀어막아 버리는 그런 아주 강력한 반격 카드를 쓸 법도 한데요. 대체 왜 가만히 웅크리고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 손에 들린 그 반격 카드들이 전부 자신을 더 깊게 찔러버리는 양날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양날의 검이요? 어떻게 찌르는데요? 만약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시장에 투매한다고 쳐보죠. 당장 미국 경제가 출렁이긴 하겠죠.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될까요? 중국 자신이 들고 있는 남은 막대한 양의 미국 국채 가치도 덩달아 폭락해버립니다. 아, 내 재산도 같이 날아가는 거네요. 제살 깎아 먹기네요. 네. 그리고 수출 가격 경쟁력을 좀 높여보겠다고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겠죠. 그렇죠. 중국 내부에 남아있던 외국 자본들이 와, 이거 위안화 가치 더 폭락하기 전에 빨리 달러로 바꿔서 탈출하자 하면서 썰물처럼 빠져나갈 겁니다. 와, 국채를 던질 수도 없고 환율을 건드릴 수도 없고 완벽한 진퇴낭난에 빠져서 방아쇠에 손가락만 걸치고 당기지는 못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죠. 진짜 코너에 몰렸네요. 그렇다면 국내는 엉망이고 미국은 셔터를 닫았으니 살기 위해서라도 밖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시선을 중동으로 한번 딱 돌려보죠. 네, 중동 상황이 아주 심상치 않죠. 지금 이란이 전 세계 원유의 20%가 통과하는 중동의 목줄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죠? 이 팽팽한 긴장감이 도는 죽음의 바다에서 오직 오성홍기, 즉 중국 국기를 달고 위안화로 결제한 선박들만 아주 안전하게 무사 통과를 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 중국 배만 프리패스군요. 네, 무려 52년 동안이나 달러로만 석유를 결제하던 그 견고한 페트로달러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 엄청난 외교적 승리 아닙니까? 겉으로만 딱 보면 중동에서 위안화 패권이 드디어 달러를 이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시스템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 호르무즈 해협 사태는 중국한테 철저히 독이 든 성배입니다. 독이 든 성배요? 왜요? 석유를 안정적으로 쑥쑥 공급받게 된 거 아닌가요? 여기에는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이렇게 대놓고 달러 체제를 위협하고 흔들면 미국한테 중국을 직접적으로 타격하고 제재할 아주 완벽한 명분을 쥐어주게 됩니다. 아, 미국이 개입할 핑계를 대놓고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 물량의 한계가 너무 명확합니다. 이란이 해협 봉쇄 이후에 중국한테 제공한 원유가 약 1170만 배럴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정도면 꽤 많은 거 아닌가요? 근데 중국이 하루에 소비하는 원유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100만 배럴입니다. 세상에. 그럼 이란이 그렇게 생색내면서 준 특혜가 고작 중국의 딱 하루치 식량밖에 안 된다는 소리네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더 최악인 건 오히려 이란의 해협 봉쇄 때문에 글로벌 국제 유가가 40%나 폭등해버렸다는 거예요. 헐, 유가가 그렇게 올랐어요? 네, 가뜩이나 디플레이션 때문에 죽어가는 중국 내수 경제에 에너지 수입 비용 폭등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수입 물가 상승 압박을 스스로 가하고 있는 꼴이죠. 와, 이란이 준 성배를 마시고 캬, 취한다 했는데 피가 바짝바짝 마르고 있는 건 오히려 중국 자신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뼈아픈 상황이죠. 흥미롭습니다. 그래도 약간 의문이 남는 게 중국이 베네수엘라나 이란 같이 반미 국가들하고 군사적으로 엄청 끈끈한 동맹을 맺고 있잖아요. 방공망이나 첨단 레이더 시스템 같은 무기도 팍팍 수출했고요. 네, 무기 수출 많이 했죠. 군사적 방어막이 이렇게 튼튼하게 뒤를 받쳐준다면 경제적 압박이 좀 심해도 버틸 수 있는 강력한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충격적이고 중요한 의문이 하나 제기됩니다. 과연 중국이 자랑하는 그 방어막이 탄탄할까요? 탄탄하지 않나요? 최근 중동에서 벌어진 실전 상황을 보면 이란하고 베네수엘라에 수출됐던 중국산 첨단 방공망 시스템이랑 레이더의 진짜 실력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실력이 어땠는데요? 미군과 이스라엘의 공습 앞에서 요격 성공률이 대체 몇 %였는지 아십니까? 한 7, 80%는 되지 않나요?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네, 0%요. 네, 미군의 델타포스가 헬기를 타고 방공망을 대놓고 뚫고 들어와도 중국산 레이더는 완전 깡통처럼 먹통이었어요. 와,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쏟아 부었는데 실전에서 성공률이 0%면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진짜 뒷목 잡고 쓰러질 일이네요. 당연히 극대노했죠. 그래서 지금 중국 군부 내부에 어마어마한 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숙청이 시작됐군요. 네, 지난 춘절에 분노한 시진핑 주석이 인민의 반군 시처를 나갔는데 현장에 장성급 인사가 단 한 명도 없고 사병들만 참여한 온라인 화상 시찰을 강행했어요. 장군들이 다 어디 갔는데요? 더 끔찍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국 군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중앙군사위원회거든요. 거기 위원 7명 중에 무려 5명이 갑자기 행방불명됐습니다. 세상에 7명 중 5명이요? 네, 그중에는 대만 양안전쟁을 반대하던 군부 실세 장유샤 부주석도 포함되어 있었죠. 앞에서는 당에 충성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뇌물 챙기고 무기 개발비 싹 빼돌리는 자들, 이른바 이심지인, 양면인들을 색출해내겠다면서 사실상 문화대혁명급의 무자비한 대숙청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현재 중국 군부는 지휘부가 아예 증발해버린 완벽한 마비 상태라는 거네요? 네, 머리가 잘려나간 거나 다름없습니다. 진짜 경제는 속부터 골가 터졌지, 청년들은 희망을 완전히 놨지, 제일 자랑하던 군사력은 까고 보니 거품이었고, 외교는 진퇴양난에 따져있고, 와, 진짜 총체적 난국이네요. 네, 사면초가죠. 자,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여기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혹시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안 하셨나요? 와, 재밌긴 한데 결국 저건 바다 건너 남의 나라 이야기 아니야. 나랑 무슨 상관이지? 그렇게 생각하시기 딱 쉽죠. 근데 여러분, 절대, 진짜 절대 아닙니다. 이 거대한 제국의 위기가 당장 한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월급 통장, 그리고 애지중지 모아둔 그 투자 포트포리오에 어떤 무시무시한 폭풍을 몰고 올지, 이게 바로 오늘 심층 탐구의 진짜 핵심이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중국이 이 거대한 내부 붕괴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고 선택한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디플레이션의 수출입니다. 이게 우리 경제의 직격탄이 되고 있거든요. 디플레이션의 수출이요? 물가 하락을 남의 나라에 떠넘긴다는 건가요? 네. 지금 중국 제조업체 중에 약 30%가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이른바 좀비 기업입니다. 그런데도 공장 가동을 절대 안 멈춰요. 아니, 적자인데 왜 기계를 계속 돌립니까? 기계를 멈추는 순간 은행이 야, 너 망했구나 하고 대출금을 바로 회수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빚을 갚으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물건을 미친 듯이 찍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내수시자는 이미 얼어붙었는데 물건은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네, 그 남아두는 철강, 석유화학 제품, 태양광 패널 같은 것들을 원가 이하의 완전 헐값에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시장으로 그냥 밀어내버리는 겁니다. 흙탕물을 쏟아내는 거죠. 와, 요즘 한국 뉴스 보면 막 반도체 수출 잘 돼서 경제 나쁘지 않다 이러는데 그 착시 현상 이면에서는 우리 전통 제조업들이 중국발 저가 공세 쓰나미에 완전히 숨통에 끊어지고 있는 거네요. 네, 아주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투자자로서 우리는 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머리 위로 지금 막 날카로운 탈날이 쏟아져 내리는데 맨손으로 잡겠다고 덤빌 게 아니잖아요. 재빨리 몸을 피하고 돈의 흐름을 따라가야 할 골든타임인 것 같은데 오늘 자료에서 제안하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구체적인 생존 가이드 3가지 딱 정리해 주시죠. 네, 첫째, 위안화 및 홍콩 H지수 같은 중국 관련 자산에서 미련 없이 냉정하게 발을 빼셔야 합니다. 아, 지금 가격 엄청 떨어졌다고 저점 매수 기회라고 들어가는 분들 계시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단기적 하락이 아니라 구조적 붕괴라는 늪이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물리실 수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2번째는요? 둘째, 달러, 미국 국채, 금과 같은 확실한 안전 자산 비중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최소 30%까지 든든하게 늘리십시오. 아, 무조건 30%는 채워라. 네, 글로벌 시스템이 지금처럼 요동칠 때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최후의 방패가 될 겁니다. 네, 그럼 마지막 3번째 행동 지침은 뭔가요? 셋째, 투자의 패러다임을 이제 시세 차익에서 현금 흐름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현금 흐름이요? 네, 시장 변동성이 극심할 때는 매달 따박따박 내 통장에 돈이 꽂히는 배당주나 리츠 같은 현금 흐름 창출 자산이 최고입니다. 아, 샀다 팔았다 하면서 차익 노리지 말고 월세 받듯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해라. 맞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삼성이나 현대차, SK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리스크를 피해서 인도, 베트남, 멕시코 쪽으로 공급망을 대대적으로 옮기고 있잖아요. 네, 탈중국 러쉬가 한창이죠. 이 거대한 글로벌 자본의 이동 경로에 여러분의 투자 방향도 맞춰서 올라타셔야 합니다. 와, 확실한 생존 가이드네요. 침몰하는 타이타니코에서 의자 위치 바꾸느라 땀 뺄 게 아니라 빨리 구명보티로 갈아타라 이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자, 이제 정말 쉼없이 달려온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국가 GDP의 3배를 시원하게 뚫어버린 8경원의 부채 폭탄, 디플레이션 공포에 꽁꽁 닫혀버린 인민들의 지갑, 그리고 짓담한 흉물 아파트를 보면서 탕핑을 넘어 바이란에 빠져버린 청년들. 네, 거기에 114년 전 층나라 채권까지, 영혼까지 끌어와서 숨통을 조이는 미국. 맞아요. 그리고 실전에서 참패한 군사기술과 그로 인해 몰아친 피바람 부는 대숙청까지. 진짜 이 모든 톱니바퀴가 하나로 겹쳐서 파국을 앞당기는 시스템적 공진현상. 2026년에 중국이라는 이 거대한 건축물은 지금 진짜 뼈대부터 심각하게 흔들리면서 집안 액상화의 정중앙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너무나 숨쉬듯 당연하게 여겼던 중국의 무한한 고도성장이라는 환상, 이제는 거기서 완전히 깨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네, 현실을 직시해야죠. 글로벌 공급망과 경제 질서의 축이 완전히 새롭게 판짜기가 되고 있는 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여러분 스스로의 자산과 미래를 방어할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만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을 슬슬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묵직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내부의 그 거대한 붕괴로 벼랑 끝에 몰린 독재 체제는 과연 마지막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글쎄요, 아주 두려운 질문이네요. 이 위기를 어떻게든 모면해 보려고 과거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처럼 서서히 아주 조용히 늪속으로 가라앉는 길을 택할까요? 아니면 끓어오르는 대중의 분노와 내부의 불만을 바깥으로 싹 돌려버리기 위해서 과거 대만 해협 등에서 벌어졌던 것처럼 갑작스럽고 폭발적인 외부와의 충돌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방아쇠를 당기게 될까요? 정말 둘 다 배제할 수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겉보기엔 정말 눈부신 마천루지만 발 아래선 끊임없이 집안 액상화가 진행 중인 이 거대한 국가.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수많은 숫자와 통계들, 그 뒤에 숨겨진 그들의 다음 지정학적 움직임이 대체 무엇일지 여러분 스스로 그 징후를 아주 예민하게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을 읽는 눈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통찰력 넘치는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